인류는 항상 자신의 행성 이외의 곳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천문학의 발전으로 우주에서 이 수수께끼를 푸는데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태양계는 우주 탐사선에 의해 조사된 많은 행성과 위성들의 고향입니다. 동시에 정교한 망원경들이 우주에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인상적인 결과를 제공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천문학은 대부분의 별이 행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별보다 행성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나사의 케플러 우주 탐사선은 이러한 발견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2009년에 발사된 케플러는 태양계 이외의 생명체를 찾는 검색에서 중요한 단계를 거쳤습니다. 우리 은하계만 수십억 개의 지구와 비슷한 외계 행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우주의 넓이 속에 지구와 비슷한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우주는 1000억 개 이상의 은하를 포함합니다. 그것들을 찾는 것은 시간 문제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발견은 생명체가 다른 곳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꾸고 도전합니다. 이는 게임 체인저이며 외계 행성과 극한 생물의 발견입니다. 우리는 이로부터 우리 태양계의 생명체가 존재했을 수도 있고 과거에는 가혹한 환경에서도 존재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타이탄의 이상한 메탄 호수에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고 유로파의 신비로운 해양 아래에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엔셀라더스의 거대한 기저에도 생명체가 있을 수 있고 황야 평원으로 알려진 화성에도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일한 태양계 내에서 두 번째 창조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명의 기원은 동일한 태양계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태양계의 이러한 위성이나 행성 중 하나에서 생명체가 발견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외계 행성에도 적용됩니다. 우주에서의 생명은 자연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이며 우리는 이를 해결하는 데 이제 더 가까워졌습니다. 생명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놀라운 조합의 재료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자연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은 반응성, 성장, 대사 및 에너지 변환과 같은 구체적인 특성을 나타냅니다. 생명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합의된 바가 없으며 아직 정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생명체는 자기포함적이며 자연 선택을 통해 다윈적 진화가 가능한 화학적인 객체라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형성된 것은 41억 년 전 우리 행성이 조금 더 오래된 때였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생명체를 지탱하기 위해 지구와 같은 행성이 필요한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복잡합니다. 우주의 역사가 1000만에서 1700만 년 사이에만 존재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 생명체의 화학 반응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폭 발산 이후 생명체는 진화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138억 년 전에 빅뱅 직후에 생명체 화학이 시작됐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주의 많은 곳에서 생명체가 독립적으로 발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생명체가 드문 경우라면 행성 간 유성이나 해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펜스펌리아라고 합니다. 지구 형성 이전에는 태양 주변의 먼지 입자의 광행성 디스크에서 유기분자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지구 외 행성이나 위성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별 주위에도 행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홀로인지 그리고 지구 이외의 생명체가 역사 속에서 존재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지구 이외의 생명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생명체에 대한 믿음은 고대 그리스, 로마, 중국의 글쓰기에서 추적될 수 있습니다. 외계 생명체를 찾을 때 최우선 과제는 엔도테르믹 또는 에너지 흡수 반응이 일어나는 조건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유기화합물은 탄소 기반 원료로 구성되며 이어서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가 발견되었는지 찾아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지구에서 생명의 구성 요소를 찾고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등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생화학 반응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일어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액체나 밀도가 높은 기체는 액체물이 지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지구상에서는 특정한 대기 조성과 온도가 필요합니다. 생명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액체물, 유기물질 및 에너지 세 가지가 필수적입니다. 추가로 액체물이 지지하는 데 필요한 대기 조성과 온도가 필수적입니다. 태양계에는 세 군데 잠재적 후보군이 있습니다. 액체물은 외계 행성에서 생명을 지탱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 군데는 우리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여겨집니다. 이 세 군데는 화성,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유로파, 그리고 토성의 위성 중 하나인 엔셀라도스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토성의 큰 위성 중 하나인 타이탄도 액체물이 있을 수 있는 후보 중 하나입니다. 2004년까지 타이탄은 불투명한 안개로 인해 천문학자들에게 큰 수수께끼였습니다. 카시니가 타이탄에 도착하여 히기엔스라는 탐사선을 내려보냈을 때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히기엔스의 카메라가 안개를 헤치며 내려가는 동안 촬영한 이미지들이 이것입니다. 타이탄은 산과 계곡, 평원과 비슷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사선이 표면에 닿았을 때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갈이 어디서나 흩어져 있었는데 이는 지구의 강과 홍수로 인해 강물 밑바닥에 있는 돌들과 비슷합니다. 자갈들은 강과 폭포에 의해 굴곡지게 되면서 둥근 모양을 가지게 된 것으로 이는 그것들이 얼음으로 된 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그들의 단단함으로 인해 바위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위들이 침식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타이탄의 표면에 물이 존재할까요? 카시니의 레이더로 밝혀진 것처럼 수백 개의 호수로 덮여져 있습니다. 물은 마이너스 180도의 온도에서 고체가 되어야 하지만 타이탄의 경우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주요 성분이기 때문에 액체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러한 냉도 때문에 이 두 가지 유기화학 물질은 지구에서는 기체 상태이지만 타이탄의 대기 중에는 이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이탄의 환경은 지구와 매우 다릅니다. 그러나 지구에서 생명체들이 풍부해지기 전에 지구와 유사한 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행성들 중 일부는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어서 대기가 매우 얇기 때문에 높은 농도의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환경은 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성들 중 일부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발견된 극한 생명체들은 저희가 학생 시절 배웠던 환경 조건에서는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온도, 높은 산도, 높은 압력 및 방사선 등의 조건에서도 이러한 생명체들이 번성하며 살아남는 것입니다. 극한 생명체들은 게임 체인지를 가져온 새로운 연구 분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외계 행성에서의 생명체를 볼 수 있는 시야를 바꿔줍니다. 지구상에서는 높은 온도, 독성 수열 화산 균열에서 존재하는 박테리아, 그리고 얼어붙은 온도와 적은 태양 광선에 노출된 극한 척대적 환경에서 살아남는 생물들이 극한 생명체들로서 이러한 생명체들은 척대적인 환경에서 생명체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생활 가능성과 적합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태양계의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를 발견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현재 태양계에는 160개의 행성과 위성이 있으며 우주 생물학자들의 관심은 대부분 화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화성은 지구와 유사하게 옛날에는 대규모 액체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먼 미래에도 이러한 먼 행성에서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성은 두꺼운 대기와 생명에 필요한 충분한 에너지 공급원, 그리고 유기 분자의 공급이 있었습니다. 두 행성을 비교하면 산, 협곡, 극지방 산맥, 모래 언덕 등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보다 따뜻하고 습한 환경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말라버린 땅과 거대한 홍수로 인해 파괴된 대형 협곡 등을 통해 그 증거가 있습니다. 분리된 강이 화성의 계곡을 조각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얼음 덮인 극지방도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산과 광물도 발견되었습니다. 지구의 역사에서처럼 40억 년 전에는 액체물이 존재했던 증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성이 냉각되어 대기가 사라지면서
일시적으로 존재했을 수도 있는 물도 마찬가지로 모두 사라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미 고대 화성에서 생명체의 증거를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생명체의 증거를 찾기 위한 연구 중 앨런 힐 메테오라이트는 그것의 좋은 예입니다. 이전에는 실험실에서 화성 조각물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저장 중인 앨런 힐 84001이라는 흑요석이 지구에 떨어졌는데 이것은 수백만 년 전에 화성에서 불어나 지구에 착지한 것입니다. 그 흑요석 안의 기체를 통해 그것이 화성의 일부임을 깨달았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검은 바위가 녹는 수영장에서 줍히면서 그 바위를 미세한 스케일로 해부했습니다. 이외에도 중요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 바위의 특징 중 일부는 생물학적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학자들은 그와 반대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바위의 특징은 지질학적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수십 년간 화성에서 생명체를 찾는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1976년에는 화성에서 미생물을 찾는 첫 시도가 있었습니다. 1997년에는 패스파인더 임무가 생명을 찾는 노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20년 후에 팀은 화성의 암석에 마그네슘, 알루미늄, 철, 인산염 등을 발견했으며 이 모든 것이 생명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2008년에는 피닉스가 화성 북극을 탐사하였습니다. 몇 인치를 파낸 결과 증발한 흰 물질이 발견되었고 며칠 후 물 얼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성 관측에 의하면 양극에는 얼음 아래에 수많은 양의 동결 이산화탄소층이 있습니다. 만약 그 모든 얼음이 녹는다면 세계는 깊이가 80피트 이상인 바다로 덮일 것입니다. 비슷한 위성은 사막 평원 아래에도 얼음이 묻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성 표면은 물 얼음으로 덮여 있지만 그 얼음 속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남극의 건조한 계곡에서는 극한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화성은 건조하고 추워서 현재로서는 남극과 비슷하지만 얼마든지 얼음으로 덮일 수 있는 황량한 사막과 같습니다. 만약 액체물이 든 용기를 열면 물은 즉시 증발될 것입니다. 건조한 특성 때문에 그들은 화성의 건조한 흙층 아래에 얼음이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성의 흙이 얼음에 닿으면 얇은 액체 필름이 형성되어 극한 생물이 짧은 기간 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온난한 몇 주 동안 번성하지만 대부분의 해 동안 얼어있고 수면에서 휴면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얇은 물 필름이나 더 많은 액체물을 포함하는 미생물이 존재합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액체물을 찾을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화성의 여름은 척도 지방에서 자주 건조하고 더운데 묻힌 얼음이 녹아 남극 건조한 계곡과 비슷한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바위 내부나 바위 코팅 아래의 건조한 계곡에서는 아마도 존재했을 미생물들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성 지하에 살아있을 수 있는 극한 생물들을 연구해왔습니다. 이것은 화성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화성은 지하 수면에서 액체물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성의 올림푸스 몬스 화산은 내부 열을 기여하므로 이러한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만약 화성에 수열 분출구가 있다면 지구의 수열 분출구에서 발견되는 극한 환경에서 발견되는 극한 생물이 화성에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그렇게 높은 가능성은 없습니다. 표면에 액체물이 있다면 모든 것이 변화하게 됩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미래의 탐사 임무가 이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 9월 나사의 화성 탐사 위성이 대규모의 발견을 하였습니다. 이 위성에서 발견된 것은 화성에서 현재 간헐적으로 액체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화성의 이상한 줄무늬 근처의 경사면에서 수분화물을 감지했습니다. 따뜻한 계절에는 이 줄무늬 근처가 어둡게 변하며 카팔은 경사면을 따라 내려갑니다. 그러나 차가운 계절에는 색이 옅어집니다. 이 발견은 화성의 현재 표면에 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화성 표면의 압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것은 순수한 투명한 물이 아니라 매우 신선하고 매우 짠 물입니다. 간헐적으로 흐르는 액체물은 미생물 생명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설은 미래의 로버와 탐사자들에 의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2007년 이후 나사와 유럽 우주기구의 화성 탐사 임무는 주로
이 행성의 물을 추적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얼음과 액체, 물 모두가 감지되어 우선적으로 화성의 주거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화성을 탐사함에 따라 고대 화성은 분명히 생명의 가장 좋은 장소 중 하나였음을 입증하는 더 많은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은 화성에서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발전했으며 오늘날 어떤 단서가 남아있을까요? 그것은 매우 오랜 시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화성 미션은 궁극적으로 인류 탐사를 준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럽 우주정거장과 로스코스모스 그리고 나사의 참여를 통해 첫 번째 단계인 엑소마스 프로그램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미션의 주요 목표는 화성에 남겨진 생명 반증을 찾는 것입니다. 엑소마스 프로그램은 여러 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엑소마스 2016에서는 추적 가스 오비터를 사용하여 메탄과 생물학적 과정과 연관된 다른 가스를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엑소파스 2018에서는 2m 코어 드릴을 사용하여 지표 아래 다양한 깊이를 샘플링하고 액체 물을 찾기 위한 착륙 대기권과 함께 로버 미션을 수행할 것입니다. 초기에는 드릴이 퇴적물 속 몇 미터를 침투하고 그곳에서 염분의 증거를 찾을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나사의 미션 마스 2020은 황홀한 화성 탐사 계획의 세 번째 스텝입니다. 마스 2020 중 로버는 화성 표면에서 고대 미생물 생명체를 찾으며 다양한 암석과 토양을 연구할 것입니다. 마스 글로벌 서베이어의 주요 임무는 화성 대기의 기상 및 먼지를 관측하고 행성의 이산화탄소 대기에서 산소를 추출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사는 마스 글로벌 서베이어가 발사된 직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미션 중 하나 이상이 과거나 현재 화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했는지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더 먼 세계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매혹적인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유로파는 다음으로 찾아갈 대상입니다. 이 위성은 목성의 4개 위성 중 가장 크며 표면은 얼음으로 덮여 있으며 온도는 섭씨 -160도입니다. 우리가 유로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나사의 무인우주 탐사선 갈릴레오가 유로파를 12번 지나갔을 때 얻은 것입니다. 이것들은 갈릴레오 탐사선이 처음으로 촬영한 유로파의 이미지입니다. 유로파는 매끄러운 수 얼음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표면은 태양계에서 본 단단한 물체 중에서 가장 매끄러운 것 중 하나입니다. 유로파는 거의 충돌 흔적이 없는 독특한 표면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재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구에서의 해빙 기후와 유사한 기후가 존재합니다. 일부 얼음 덩어리는 퍼즐처럼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 얼음산은 녹슬어 있는 물 또는 액체 아래에서 이동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균열 중 일부는 바다까지 이어지거나 어딘가에서 일부 물을 순환시킬 수 있는 지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유로파가 지표 아래 액체 바다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는 데 기여합니다. 갈릴레오는 1996년 자기장을 감지하여 이 행성이 전기 전도를 수행할 만큼 소금물을 포함하는 바다를 가지고 있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바다는 최대 60마일까지 깊을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수행된 연구와 측정치와 유로파 아래에 바다가 있다는 사실 사이에는 꽤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요소인 액체물이 포함됩니다. 수온이 -160도 이하로 내려가면 물은 액체 상태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목성은 신비로운 내부열로 인해 유로파 위의 얼음 껍질을 녹일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로파가 목성을 중심으로 한 궤도를 도는 것이 만들어내는 조력 때문에 조력 유혈이 발생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목성과 유로파 사이의 이러한 인력의 밀어내기로 인해 겉보기에는 밀폐적인 것 같은 유로타의 얼음과 표면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마찰은 많은 에너지와 열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물이 화산 깊숙한 곳에서 수온이 높은 수열 작용에 의해 데워지고 있다고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열 분출구는 액체물을 유지하고 데우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행성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조건 중 두 가지, 즉 액체물과 지각 내부에서 나오는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기화합물은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목성의 방사선이 이산화탄소를 유로파의 얼음 위로 촉발시켜 이러한 유기화합물이 만들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갈릴레오는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것을 관측했으며
그 생성물은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간단한 유기화합물입니다.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조성 성분을 혼합시키는 조치로서 조력 유동 역시 바닷물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혼합시킬 수 있습니다. 이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유로파에서 이러한 혼합이 일어나는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나사는 2013년 유로파 얼음 껍질에서 비슷한 물질의 발견을 보고했습니다. 특히 필로실리케이트 클레이로 감지된 것으로, 이는 지구의 많은 물에서 형성되는 광물이며 층상 실리케이트에서 나오는 광물인 클레이는 생명체가 발달하기 전에 원래 존재한 광물 중 일부로 여겨졌습니다. 유로파에서는 유기물과 관련된 광물이 소행성이나 해성과 충돌하여 생성될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는 액체물, 에너지원 및 소행성 및 해성에서 유래한 화학 구성 요소가 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북극 얼음판 12,000피트 이하의 지점에서는 수소와 열분의 반응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유독한 화학 물질이 함유된 고온수가 분출됩니다. 연구원들은 유사한 사건이 유로파의 해적 바닥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것은 바닷물의 에너지원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유로파는 대부분 화산성일 것으로 예상되며 북극 해저 몇 마일 지점은 열수분의 생물 군집체로 덮여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유럽 대륙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며 유로파에서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한 환경에서 생명체가 번성해 온 것을 증명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도전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가 유럽우주정비기구는 다음 몇 년 내에 유로파의 거주성을 조사하기 위해 대륙으로 2개의 탐사기를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15년 새로운 나사 미션인 유로파 미션은 유로파의 환경을 조사하고 거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승인되었습니다. 2020년대 나사는 유로파를 여러 차례 비행하는 우주선을 발사할 예정이며, 이 탐사선은 방사선 내성이 뛰어나고 반복적인 근접 비행에서 매우 능력이 높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레이더와 자기장 탐지기 등 다른 장비를 사용하여 얼음 껍질 아래의 구조와 껍질 아래의 구조를 자세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유럽우주정비기구는 벽렬로 목성 얼음 위성 탐사선을 개발 중이며, 이라는 명칭의 미션은 2023년에 발사되어 2030년에 목성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유로파와 목성의 두 큰 위성 가니메데와 칼리스토는 이 우주선을 최소 3년 동안 관측할 것입니다. 유로파의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10년이 걸릴 것입니다. 이 지역은 태양계의 유일한 신비한 위성은 아니며 행성 주위에는 60개의 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작고 신비한 위성인 엔셀라두스만이 생물학적으로 중요해졌습니다. 이 작고 얼음으로 덮인 위성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에서 더 멀리 떨어진 행성의 위성들도 비슷한 조건이 존재할 수 있는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시니의 임무 덕분에 우리는 엔셀라두스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궤도선이 토성체제와 그 위성들을 연구하고 있지만 엔셀라두스는 특히 관심이 있는 대상 중 하나입니다. 카시니 덕분에 우리는 이 작은 세상을 처음으로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남극 지역에는 물고기 모양의 형태, 뾰족한 산맥, 그리고 흰색 반짝이는 표면의 균열들이 보입니다. 카시니는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우주선은 파란색 표면의 이상한 균열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균열들은 4개의 평행한 티거 스트립이었는데, 이들은 75마일 길이로 수백 피트 깊이에 이어졌습니다. 이는 지구의 단층선과 같은 형태입니다. 카시니의 열화상 레이더는 여러 차례 날아다니면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남극 지역에 있는 이 티거 스트립들은 당연히 이 지역보다 차가울 것이라 예상되었지만 오히려 마이너스 80도의 열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균열들은 주변보다 120도 이상 더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이 지역에서 달의 나머지 부분보다 훨씬 높은 활동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곳에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의 가능성이 크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카시니는 재조정된 후에 놀라운 이미지를 촬영했는데, 거대한 얼음 분출 기둥들이 우주로 분출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카메라는
엔셀라두스의 남극에서 나오는 수증기와 얼음 결정의 기둥을 촬영했습니다. 이러한 분출물들은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타이거 스트라이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질들은 위와 같이 달의 표면과 내부를 연결하는 균열을 통해 분출됩니다. 물 분출은 지질학적인 핫스팟과 같이 얼음 표면에서 분출되는데, 과학자들은 엔셀라두스가 내부적인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위성이 이러한 지열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열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로파는 토성을 공전할 때 마찰로 인해 얼음이 녹습니다. 이 탐지기는 입자들을 화학적으로 분석하여 일부 입자들이 소금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금은 액체에서 직접 증발하여 입자에 함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출물들이 액체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엔셀라두스 지하에는 유럽과 유사한 얼음 껍질 아래에 지하 해양이 있는지 또 다른 단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카시니는 엔셀라두스를 지나가기 전에 그 궤도를 분석하여 엔셀라두스의 중력이 탐사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분석 결과 남극 전체에 밀도 이상 현상이 있어서 암시적으로 엔셀라두스의 얼음 껍질 아래에는 지하 바다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분출물들은 단지 해양의 일부에서 유래된 것이며, 엔셀라두스 지하 바다가 지하 안방과 만날 때 이러한 분출물들은 활성 열암 분출구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에 적합한 서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음 껍질 아래에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탐사선의 분광계는 분출물에서 생명의 화학 구성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엔셀라두스의 흥미로운 점은 생명을 위한 3요소, 즉 액체, 물, 영양분 및 유기화 합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상하고 낯선 세계에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양극열 분출구를 사용하여 엔셀라두스 지하 해양을 샘플링할 수 있으며, 만약 해양에서 미생물 생명체가 발견된다면 바다에서 나온 얼음 입자를 조사하여 그들의 존재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엔셀라두스와 타이탄을 조사하는 두 개의 나사 미션 계획이 있으며, 이 작은 얼음 위성에서 생명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미션은 엔셀라두스와 타이탄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며, 두 번째 미션은 엔셀라두스 생명 조사입니다. 이 미션에서는 엔셀라두스에서 샘플링한 얼음 입자를 지구로 돌려서 바이오 분자와 같은 생명의 흔적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기술적으로 오비터를 엔셀라두스로 보내어 얼음 입자를 캡처하고 분석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할 것입니다. 이달의 얼음 궤양에서 얻은 입자들을 분석하거나 지구로 가져와 연구실에서 자세히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무들은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 작은 매혹적인 토성의 위성에서 생명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기다려야 합니다. 타이탄은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이며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 중 하나입니다. 또한 대기를 가진 유일한 위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카시니 히긴스 임무에서 타이탄에 대한 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구 외 행성은 지구와 달리 액체 해외가 없지만 많은 호수와 바다가 있습니다. 메탄과 에탄은 물보다 훨씬 밀도가 낮기 때문에 액체에는 파도가 없습니다. 지구에서는 기체로서 매우 휘발성인 메탄과 에탄이 유체 상태로 존재하며, 타이탄의 기온은 섭씨 마이너스 180도이므로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타이탄의 지형은 지구와 매우 유사하며 강, 산, 계곡, 협곡, 호수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과 자갈은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온도는 섭씨 마이너스 188도이기 때문에 타이탄의 얼어붙은 지표는 마치 바위처럼 작용합니다. 카시니의 레이더 이미지는 타이탄에서 액체 메탄이 구름, 매우 비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타이탄의 경우 메탄은 대기에서 물의 역할을 매우 유사하게 수행합니다. 메탄은 비나 안개로 내려가고 지표에서는 유사한 물의 형태로 흐르는 강과 강둑이 형성됩니다. 메탄과 에탄 그리고 탄화수소와 같은 유기분자가 지표 위나 아래에서 존재합니다. 타이탄 대기는 지구 40억 년 전의 조건과 유사하며 이러한 조건은 생명체가 발전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메탄과 에탄이 포함된 액체 메탄은 지구의 물과 유사한 식물과 함께 유기분자를 용해하고 상호작용하는 데 필요한 액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타이탄의 대기는 냉장고에 보관된 젊은 지구의 대기와 유사하지만 생명체가 발생하는 것과는 다른 전처리 화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메탄과 에탄의 냉각 온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생화학 반응에는 수천 년이 걸리며 마이너스 178도의 저온이 이러한 화합물을 용재로 사용하기에는 효과가 크게 떨어지므로 생명체를 발전시키는 데는 물을 만드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타이탄과 비슷한 대기와 자외선 폭사의 존재로 인해 생명의 선구자로 간주되는 화합물인 톨린과 같은 복잡한 분자와 고분자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실제로 화학, 물리학, 생물학은 생물학 기반의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이탄이 지구의 물순환과 유사한 메탄 순환을 가지고 있으며 그 대기와 지질학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타이탄에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사와 유럽 우주국은 타이탄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무인 우주 탐사 미션을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승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사의 타이탄 잠수함은 타이탄의 메탄과 에테인 호스를 탐사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한 가장 흥미로운 미션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잠수함은 지구에서 가장 큰 액체인 크라켄말을 탐사할 수 있으며 타이탄의 유기 성분을 측정하고 가능하면 해안선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계 해양의 항해 탐사의 최초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타이탄에 대한 다른 제한된 미션과 마찬가지로 타이탄 잠수함 미션도 아직 승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타이탄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탐사될 수 있지만 나사는 아직 이들 중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이탄에 대한 미래 우주 탐사 미션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발견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성, 유럽, 앙셀라두스 또는 타이탄에서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는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는 지구 이외의 생명체의 존재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지금까지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는 태양계 내의 로봇 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965년 7월에는 마리너 4호 탐사선으로부터 최초의 화성 근접 이미지가 전송되었습니다. 그러나 흐릿한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화성은 식물이 없으며 몇 개의 운하만이 교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 세대의 천문학자들이 상상한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이후로는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덕분에 태양계 이웃들을 더욱 정교한 우주 탐사선으로 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 액체 및 화학 물질의 구성 요소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태양계 내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는 물론 인류를 충격시킬 만큼의 발견일지라도 단지 미생물일지라도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주에서 우리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주의 경계를 넘어서 외부 공간에서도 이러한 조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행성과 조건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